2장 교육행정 이론이에요. 따분한 분야인데 그 행정학을 배우는 친구들한테 있어서는 이 교육행정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역사니까. 역사예요. 우리 이제 행정학은 모든 학문들이 다 그렇지만 뭐 경제학이 됐든 행정학이 됐든 정치학이 됐든 교육학이 됐든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학문, 미국의 역사하고 함께 흘러가요. 심리학도 마찬가지고요. 네,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과학, 자연과학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도해 가고 있죠. 특히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래서 이제 이 교육행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제 미국에서 나온 학문의 그런 역사적 성격을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이 바로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버비트, 그 다음에 타일러,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테일러 비슷하죠. 이거 굉장히 많이 얻어먹어요. 이걸 얻어먹는다라기보다도 뒤에 타일러의 논리라고 해갖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테일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라고 하는 것이 비인간적이다, 인간을 수단화한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욕을 잔뜩 얻어먹습니다. 타일러의 논리, 목표만을 중시하다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 간과하게 됐다부터 시작해서 저런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 있어가지고 비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비난, 비판 이런 것들에 이제 직면해서 막 그러는데, 근데 제가 이 테일러의 책, 굉장히 얇은 책이 쓰여졌어요, 이 사람에 의해서.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사람들이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만 이런 식의 어떤 비판들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할 때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게 인간을 갖다가 수단화시키고 인간을 갖다가 소외시키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책에 흐르는 어떤 그 흐름 자체는 사람을 갖다가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쓸데없는 과도한 어떤 노동에 시달리기보다는 정해진 시간 동안 일을 갖다가 깔끔하게 하고 나머지는 인간다운 삶을 살자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와전이 되고 이제 왜곡이 되는 건데, 테일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의 노동과 비용으로 낭비와 비능률을 제거하고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발견하고자 했다. 왜 그러겠어요? 왜? 쓸데없는데 과도한 노동이 들어가고 그걸로 인해서 노동시간은 길어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인간적인 발상이었어요, 테일러가 얘기했던 것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공장의 생산 공정을 요소 동작으로 이제 분류해가지고 각 요소의 동작 형태, 순서, 소요 시간을 갖다가 시간 연구를 하고 동작 연구를 해서 표준화하고 하루 과업을 설정해서 그 과업 기준으로 관리의 과학화를 추구한 겁니다. 그래서 작업 공정의 과학화, 노동자 선발의 과학화, 노동자 교육과 능력 개발의 과학화, 관리자와 노동자의 친밀한 협동을 제시를 했어요. 관리자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갖다가 억압하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 그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의 이제 원리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해서 최대의 일일 작업량을 얘기를 해요. 명확하게 규정한 충분한 일일 작업량을 주어야 하고 표준화된 조건 속에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고, 이 표준화된 조건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을 갖다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에 대해서 높은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렇죠. 일한 만큼 제대로 돈을 줘야 된다. 실패에 대해서 손실보상. 노동자가 과업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그 실패에 대해서 손해를 감수하도록 한다. 이걸 보니까 비인간은 그게 아니죠. 네가 맡은 책임을 충실하게 다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과업의 고숙련도,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과업은 인류 노동자만이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것이어야 한다.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 이 끝이라고 그래요. 한 끗만 딱 어긋나면, 이거, 인간을 갖다가 수단하고 착취한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고숙련도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관리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과학적 관리론은 조직과 인간 관리의 과학화를 꾀함으로써 능률을 극대화하는데 이제 기여를 하고, 작업 조건과 도구를 이제 표준화하고, 기술과 지식을 체계화하고, 과업 수행 정도에 따른 성과급을 부여하는 혁신을 단행했지만, 인간의 경제적 동기만을 강조하고, 인간보다 과업과 생산을 중시하여 인간 소외와 주체성 상실을 초래하였다. 인간의 사회 심리적 측면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무시하고 인간을 기계처럼 취급하였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데, 저는 제가 이 사람의 책을 갖다가 읽어본 입장에서 동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령 이제 뒤에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포드 시스템 같은, 그러니까 이제 포드 자동차를 만든 포드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는데, 그 포드 같은 사람이 왜 포드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장을 갖다가 운영하려고 했었냐면, 그 사람은 조금만 일하고 많이 놀자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염두에 뒀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일에 치여갖고 장시간 노동을 하고 그런 거 개혁해야 된다. 너무 열악한 상황 속에서 돈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일만 부려먹고, 그래서 되겠느냐. 포드 같은 사람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전부 다 자기가 만든 자동차를 갖다가 타고 다닐 수 있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꿈이었어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만든 자동차를 타고 삶을 만끽하면서 그 차를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놀고 휴식도 취하고, 그게 포드라고 하는 사람의 꿈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포드 시스템의 그 포드의 생각도 이 과학적 관리론에 전부 다 도매꿈으로 넘어가 있어요. 인간을 갖다가 수단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이제 이런 이론을 생각해내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장점 단점 나오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제 입장에서의 어떤 해석인 거고. 그래서 이제 과학적 관리론을 갖다가 교육행정에 적용을 했죠. 앞쪽에서 이제 우리 보비트 봤습니다. 그래서 보비트가 1912년 교육에서의 낭비 추방이라고 이제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왜 낭비 추방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얘기를 했겠느냐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도시학교 체제에서의 과학적 관리법의 적용. 중구난방이었거든요. 특히나 이때 1912년, 1913년 이때 당시에 있어가지고 아직 미국이 1차 세계대전을 겪는 과정에서 부상하고 있던 그런 시기는 아직 아니에요. 가능성들은 있었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강철한 카네기라든지 이 금융 관련, 철도 관련 해갖고 수많은 이제 거물들이 나타나가지고 미국의 어떤 경제적 토대를 만들어서 막 미국이 막 성장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학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 교육청들이 있어갖고 관할을 하긴 하지만 학교들마다 굉장한 자율성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만든 독일식 학교, 이탈리아 사람들이 만든 이탈리아식 학교, 아일랜드 사람들이 만든 아일랜드식 학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심하게 아이들을 매질을 하고, 체계 정말로 제대로 이제 체계를 갖추어서 뭔가가 막 이루어지기는 하지만은 그런 것들도 일률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형태로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보비트가 그걸 보면서 그런 현실을 개탄하면서 사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된 거예요. 교육 행정에도 과학적 관리의 원리를 도입해서 교육에서의 낭비를 제거해야 된다. 아이들 심하게 매질을 하고 교장이 생각하는 대로 학교가 막 엉터리같이 막 굴러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의 의사결정, 과학관리, 급여결정, 교수 방법의 결정, 교사 선발 및 훈련, 시설의 선정 등에 있어서 과학적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 친척들끼리 막 지네들끼리 해갖고 교사 막 이렇게 뽑고 양질의 교사를 뽑기보다는 자기네들이 아는 교사를 뽑고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시간과 학교 시설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직원 수를 최소화하면서도 작업 능률을 최대로 유지해야 하고 교육활동 중에 낭비를 최대한 제거해야 하고 교사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고 행정은 별도의 행정가가 맡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런 발상 자체가 그 당시에 있어서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참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하고 그렇지만 이때 당시를 갖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엉망으로 굴러가고 있는 미국의 학교 체제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비트는 학교를 공장에 비유했어요. 바로 이제 이것 때문에도 이제 사람들이 싫어해서 야 어떻게 학교를 갖다가 공장에 비유하냐. 근데 비유할 만한 게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야 뭐 많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비스 조직처럼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학교 교육 나중에 배우겠지만 서비스 그래가지고 학부모와 학생은 고객이고 선생님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그것도 싫잖아요. 이때 당시에 학교라고 하는 걸 갖다가 비유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에 비유합니까? 성직자? 그래서 교회에 비유할까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과학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이미 미국에서 그러한 것들의 어떤 성과를 갖다가 충분히 실현시켜 가고 있는 어떤 조직을 갖다가 봤던 거예요. 보비트는. 그래서 이제 공장에 비유한 겁니다. 비유할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교,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원자재를 사회, 소비자가 원하는 이상적인 어른으로, 완제품으로 배출해야 하고 교사, 생산자들에게 작업의 성격, 달성 목표 달성의 방법, 활용해야 할 시설에 관한 상세한 지시를 해 주어야 한다. 물론 이제 이게 명령과 통제니까 쉴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있어서 보비트는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해서 학교 체제, 학교 제도, 학교의 어떤 메커니즘을 갖다가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생산적으로, 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보다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스펄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학적 관리를 통한 학교 체제의 개선, 이 논문을 통해서 교육행정의 비능률이 교육의 취약점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건전한 기업 원칙에 입각한 교육행정을 주장한 겁니다. 자꾸만 이제 기업 나오고 공장 나오고 하니까 왜 공장에 비유해? 왜 회사에 비유해?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비유할 만한 게 이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걸 갖다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과학적인 학교 관리를 위해서 학교 행정에 대한 민중 통제의 원칙. 이거 괜찮잖아요. 민중 통제의 원칙. 능률의 원칙. 이걸 갖다 제시를 한 겁니다.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과 시간을 분석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성과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수단을 계속적으로 채택하고 이용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과학적 관리론 적용의 문제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환경, 교과의 특성, 학생의 수준에 따라 다양해야 한다. 근데 이제 공정에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공정과 똑같이 비교할 수 없다. 이거는 지금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학교의 환경, 교과의 특성, 학생의 수준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타당해요.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규격화, 표준화된 공장처럼 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 있어서가 1910년대라고 하는 걸 갖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요인을 중시하는 학교와 경제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공장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너무나 효율성, 경제성을 따지면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뭐 사실은 언제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어떤 레터릭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학교 현장이라고 하는 게 과학적 관리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불공정한 경쟁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지금 이제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현재 수능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맞냐, 지금 이제 아이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전국의 전문대학교까지 합쳐가지고 200개가 넘는 대학교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빨리빨리 문을 닫아야 되고 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런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골라서 갈 수 있어요. 대학교의 정원이 얘네들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다 고쳐야 되고.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어쨌든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지금 현재 입장에서 사실은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그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정관리론, 행정과정론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에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이제 이런 겁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과 경영이라고 하는 거 양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서 나왔잖아요. 정치성이라고 하는 측면과, 왜냐하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과, 그렇죠? 제도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하고 있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필요되는 어떠한 자원을 갖다가 권위적으로 이제 배분을 해줘야 되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또 투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이제 합리성. 경제성.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해야 돼요. 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어디에 먼저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경영, 공장, 기업체를 갖다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활용이 되는, 거기서 이제 적용되는 그런 원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합리성과 경제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자 가운데서 어떤 거를 강조하느냐, 이제 그래서 이론론, 이원론이 나와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이론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나 행정이나 같은 것이다. 왜? 이런 법, 제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 관리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정치와 분리된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돼야 되고, 특히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어떤 철학에 기반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사회에, 사람들한테 유익하다. 그래서 이원론, 이원론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경쟁을 하면서 이론적 경쟁을 하면서 쭉 나가요. 앞서서 이제 봤던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경영, 관리, 합리성과 이제 경제성을 기반으로 한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과학적 관리론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두 가지 어떤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비판과 경쟁을 하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페이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이제 일반 관리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공장 작업 과정 수준에서 계획과 분석을 하였던 과학적 관리론과 달리 페이율은 공장 전체 수준에서 관리자의 역할에 이제 주목하였다. 페이율은 관리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리의 과정을 5개 요소로 정리하였다. 그래서 기획, 조직, 명령, 조정, 통제, 이렇게 이제 5가지로 관리 과정의 요소를 갖다가 이제 분류하는 겁니다. 기획을 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을 하죠. 인적, 물적 자원을 조직하고 이제 체계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내리겠죠. 구성원들한테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합니다. 모든 활동을 통합하고 이제 상호 조정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통제를 하죠. 정해진 규칙과 명령에 따라 일이 진행되는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결과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통제의 목적은 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점과 결함을 찾아내고 바로잡아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굴릭과 이제 어익도 이제 행정관리론을 얘기했어요. 굴릭과 어익은 행정관리의 일반적 직무를 기능적으로 분석해가지고 포스드 코브 라는 행정과정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율이 제시한 관리 과정의 5가지 요소를 발전시켜서 최고 행정관리자의 직무 요소를 7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살펴보면 요 앞자를 딴 겁니다. P부터 해가지고 기획, 조직, 그다음에 이제 인사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휘를 하고, 앞서 이제 봤던 이제 조정을 하고,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짜는 거죠. 조직의 목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계획이나 회계를 담당하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3절 관료제론인데요. 사실 이 관료제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앞서 있었던 과학적 관리론보다 앞서 있는 거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베보가 이 제시한 이 관료제론이라고 하는 것이 시기상으로 봤을 때 그 과학적 관리론과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이론이 이제 제시가 되고,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이 아니라 독일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베버의 그 관료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관리론,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전한 행정학과는 좀 결이 다른 차원에서 이론적으로 조명이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버가 이제 제시한 개념으로 계층제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 합법적, 합리적 지배가 제도화되어 있는 대규모의 조직 이렇게 되어 있죠. 베버는 관료제가 권위에 기반을 두고 실행되어야 하고 권위는 특정의 명령이 집단의 사람들에 의해 준수될 때 확립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료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세계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근대 국가의 특징, 특히 이제 절대 왕정에 있어서의 특징 그러면은 첫 번째가 상비군이에요. 두 번째가 관료제고, 세 번째가 세금을 비롯한 재정 체제예요. 세금을 걷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일정한 어떤 틀, 그러니까 예산에 기반해서 사용을 하고 바로 이제 그러한 측면들이 근대 국가 절대 왕정에 있어가지고 이제 기반이 되는 건데 바로 그 관료제 전체 국가를 갖다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 관료들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체계적이고 구조적이고 그래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촘촘히 그런 어떤 관료제 시스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녹아 들어가게끔 만드는 게 이제 바로 이 관료제의 이제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라스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라스키는 유명한 정치학자입니다. 관료제를 통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소수 집단의 통치 구조로 일반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민주 정치 체제와는 대립된다. 라스키 이제 민주주의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정치학에서는. 어쨌든 라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관료제를 그렇게 봤는데 베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버의 권위 유형, 어서리티의 이제 유형을 보면 전통적 권위라고 해서 기존의 신분이나 계층에 근거해서 이제 권위가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군주제나 귀족제 같은 이제 그 혈연에 의한 세습과 통치가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 합법적 권위, rational, legal authority, 지배의 근거를 공식적 법 규정에 둔 권위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법으로 규정된 절차에 의해 선출 또는 임명이 되고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부여된 법적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법에 따른 명령과 통제에 따르고 베버는 그래서 합법적 권위를 관료제 지배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본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카리스마적 권위. 권위의 근거가 상급자의 비범한 개인적 능력에 있고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경외심이 복종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천부의 신체적 능력이나 정신적 능력을 소유한 지도자를 수정하는 집단에 의해서 볼 수 있다. 이제 나치죠. 히틀러의 나치. 히틀러가 굉장히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그게 뭐지? 예. 원래 이제 히틀러는 미술 학도였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이제 미술가가 되고 싶어 했고, 그래서 미술학교에 이제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거부를 당하고, 그냥 입학시켜주지. 그런데 히틀러한테는 이제 두 가지의 비범한 능력이 있었어요. 첫 번째, 비상한 암기력. 정말 비상한 암기력. 그래서 이제 자기의 친위대 있잖아요. SS. 보통 이제 SS라고 얘기하는 그 친위대가 10,000명이 넘었다고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가 다 기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위대 사회를 딱 했을 때 앞에 가가지고 탁 요한 반갑네. 피터 반갑네. 그렇게 하니까는 일개 병사가 총통이 탁 내려와서 악수를 하면서 전부 다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을 하겠어요. 이 일개 병사를 총통이 기억을 해주시는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복종해야지. 그래서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친위대가. SS. 나치 친위대가.
두 번째는 엄청난 운명가였어요. 엄청난 운명가. 게다가 이제 기획 능력이 뛰어났죠. 기획 능력. 물론 이제 괴벨스라든가 있었지만 손을 흔들면서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카리스마 소코. 무엇보다도 그 비상한 암기. 그것만 없었어도.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웅병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 말만 좀 못했어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의 특징이 공식성. 그렇죠? 공식적이어야 돼요. 계층제. 계층의 원리를 따르며 권위의 위계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사장님이 있고, 부사장님이 있고, 전무가 있고, 상무가 있고,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법규에 의한 행정이에요. 법에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합리성이에요. 합리적인 거고. 전문적 자격 기준과 선발 체제에 의해서 충원을 합니다. 법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 다음에 경력주의, 실적주의입니다. 메리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직원의 보수는 직위에 따라 책정이 되고 승진은 경력이나 실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문서주의, 레드 테이프라고 하죠. 업무는 문서로서 공식적으로 처리가 되고 능률성을 당연히 강조하죠. 관료제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점입니다. 문제점, 형식주의, 레드 테이프. 규칙이나 절차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번거롭고 까다롭다. 법문 용례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해요. 목표의 전도와 목표의 수단화. 수단과 규칙이 목표에 우선하거나 뒤바뀌는 현상. 상관의 지시에 지나치게 동조하거나 관리에 집착해서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동조 과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목표를 상실하고 산으로 가는 경우지만 여러분들이 공무원 조직에 가서 아마 학교 현장에서 많이 느끼시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이 동영상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아니면 공무원을 지망하시는 분들께서 보시면서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지만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이 잘 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일을 방해하고 그 일을 안 되게끔 하기 위한 규정과 규칙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 규정과 규칙을 넘어서서 어떠한 재량을 발휘해서 그 일을 갖다가 추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의 일이에요. 번거롭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가령 공무원을 찾아가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의뢰를 하잖아요. 문의를 하잖아요. 협조를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규칙과 규정에서 그 일을 갖다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들을 찾는 게 먼저 우선이 돼요. 실제로 그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무사 안일주의. 명령과 지시받은 일만 소극적으로 수행하며 책임이 요구되는 일은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거예요. 책임이 요구되는 일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규정과 규칙에 근거해서. 할거주의. 자기 부서의 일에만 몰두하고 다른 부서나 사람들은 배제하려고 해요. 전문화로 인한 이게 무슨 말이야? 한정된 분야에서만 전문성을 발휘할 뿐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전문어가 아니에요. 이 전문어라고 하는 것은. 직권만 할 줄 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변화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죠. 인간성 상실. 한정된 업무만 반복적, 기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조직의 부속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지요. 있습니다. 법과 제도만 따지고. 자기한테 주어진 자유지량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활용을 안 하고. 오로지 9 to 6만 반복하면서 사는 삶이 되면 그렇게 돼요. 이건 누가 그렇게 시켜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자초를 합니다. 스스로들 그렇게 자초를 한다고.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관료제의 이제 특징이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전문화와 과업의 세분화의 필요에 따라서 교무, 연구, 수업, 서무 등의 업무를 분화해서 이제 처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교장, 교감, 보직교사, 교사로 구성원들의 업무가 이제 분화되어서 직제표상 명확하고 엄격한 권위의 계층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의 수행 및 운영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무지침, 내교, 업무 편람 등 이런 게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제를 합니다. 교과의 전문화를 위해 교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어서 교사의 채용은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들 중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기초로 경쟁에 의해 선발을 합니다. 승진은 연공 서열과 업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관료제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학교 관료제화가 되는 이유는 뭘까? 학교 규모가 이제 대형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 학교의 조직과 기능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 학교의 행정 업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급 기관의 개별 학교에 대한 간섭이 늘고 학교가 획일화 경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참여하거나 평가하는 빈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4절 인간관계론 이렇게 돼 있죠.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1절에서 봤었던 과학적 관리론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둘이 사실은 이제 통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둘이 이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나오게 된 배경에는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일단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제기가 돼서 테일러에 의해서 제기가 돼서 여러 이제 기업이나 공장이나 적용이 되죠. 그러면서 다른 여러 학자들이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시간 연구도 하고 동작 연구를 통해 가지고 또 작업 조건을 갖다가 이제 개선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갖다가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과학적 관리론의 강력함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실험과 연구를 갖다가 사실은 진행을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비판하기 위한 목적보다도.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과학적 관리론이 1930년대까지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세계 대공황 이후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비판이 이제 제기되었다.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개성이나 잠재력은 고려하지 않고 기적 능률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수단화와 인간 소외를 야기했다는 비판에 이제 직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것이 테일러라든가 포드라든가 뭐 등등의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그렇죠, 굉장히 좋은 의도로 그런 어떤 이론과 또 현실에서 이제 적용을 통해서 했었지만 실제로 현장인 공장이나 기업 같은 데서는 그렇게 그 학자들이 생각한 것 같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모델,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서 변질이 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이제 변질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메리 파커 폴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조직 심리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여자이고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조직의 기본 문제는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발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심리적 관점 도입을 이제 주장을 했어요.
창의적인 민주정신 도입을 갖다가 이제 주장을 했고, 권위의 수용, 수평적 조정의 중시, 조직 구성원의 통합, 역동적인 관리 과정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인간관계론, 폴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이러한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서적, 비합리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중시해서 작업 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이제 관리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1924년부터 1932년까지 메이어와 웨슬리스 버거가 수행한 실험에 의해 성립된 이론이에요. 자, 이 메이어하고 레슬리스 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예요. 예. 굉장히 권위 있는 학교.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서울대 그러면은 그렇지만 하버드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쨌든 미국에서도요. 하버드 그러면 아주 그냥 뭐 사람들이 껌뻑 죽습니다. 껌뻑 죽. 그렇죠. 하버드라고 하는 학교에서 1년에 배출되는 학생 수가 뭐 석박사까지 합쳐가지고 10,000명이 안 되는데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동경하는 학자잖아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호선 실험이라고 이제 명명이 되고 있는 이 유명한 실험을 진행을 해요. 이때 있어가지고 실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애초의 목적이. 그래서 이제 조명 실험을 갖다가 24년부터 27년까지 해수로는 무려 4년 동안 1차 실험을 갖다가 진행을 한 거예요. 야, 4년 동안 이제 진행을 하면 알 거 다 알고 그 공장에 있는 사람들 알 거 다 알고 그러겠죠? 웬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버드대 사람들이래. 뭔가 이제 공장 분위기도 달라지고 그렇죠. 종업원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봤더니 막 이상하게 막 조명도 새로 되고 뭐 작업대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막 새로 막 설치가 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뭘 자꾸만 적고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막 바뀌는 겁니다. 더더구나 이걸 갖다가 4년 동안이나 했어요. 자, 우리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야, 바이어스가 들어가겠구나. 어떤 왜곡이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겠구나. 우리 앞서 우리 이제 교육, 연구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어떤 신뢰성, 객관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작업장의 조도와 노동자의 작업 능률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으로 조도를 높이면 작업 능률이 올라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래요. 바로 이거였어요. 작업 환경을 개선해주면. 조명 실험 결과 생산량은 작업장의 조도와 상관이 없었으며 조도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다른 요인, 바로 호손 효과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는 또 27년부터 29년까지 횟수로 3년이에요. 2차 실험입니다. 전화 계전기 조립 실험을 해요. 서로 좋아하는 동료와 작업팀을 만들고 휴식의 빈도와 시간을 조정하고 주당 근무 시간을 줄이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작업 조건에 변화를 가하는 실험을 한 겁니다. 실험 결과 작업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휴식이나 간식의 제공, 봉급의 인상과 같은 물리적 작업 조건을 개선하는 것보다 집단 소속감, 자부심, 책임의식과 같은 심리적 만족감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면접 프로그램 실현하는 거예요. 이것도 무려 3년 동안이나 한 거예요. 노동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신변 문제,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 기타 의견 등을 면접을 통해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생산 능률의 저하는 물리적 노동 조건이나 필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에 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물리적 조건의 개선보다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감정과 태도 등 인간적인 요인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건반 배선 조립, 뱅킹 와이어링 관찰 실험을 한 건데 31년부터 32년까지.
2년에 걸쳐서 14명의 남성 노동자를 전성국 9명, 납땜국 3명, 검시관 2명으로 건반 배선 작업실에 배치하고 1명의 조사원으로 하여금 작업 행동을 관찰하도록 한 거예요. 생산성이 노동자의 능력과 기술보다 자신들끼리 구성한 비공식 조직에 의해 정해놓은 비공식적 작업 표준량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이런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실험 연구라고 하는 거, 사회과학적 어떤 조사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세련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무식하게 진행을 한 거예요. 연구라고 하는 것은. 예. 교육 연구에 있어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객관성을 갖다가 저해하고 신뢰성을 저해하고 하는 측면들이 다 들어간 겁니다. 여기 이제 다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예. 연구 기간 너무 길었고 연구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딱 해갖고 그걸 갖다 기록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 여러 가지로 면접을 하면서 다 내가 누구고 하버드 대학교 뭐 누구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누설이 되고 그래갖고 그 공장에서는 전부 다 알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라고 내게 됐냐면 결론은 어떻게 내게 됐냐면 사람들이 그런 거에 영향을 받더라. 예? 그런 가외 변수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받더라.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겁니다. 뭔가 사람들이 막 뭔가 조사하고 연구하고 뭐 이렇게 막 적고 하니까 이거 다른 팀하고 비교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나 보다. 그러니까 성과급 주고 하는 것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팀 만들어진 팀끼리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그렇죠? 팀과 팀 간의 어떤 비교.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어떤 그런 어떤 소집단의 어떤 중요성 강조해야 되고 서로서로 막 동기부여하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그 실험 연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을 갖다가 분리를 제대로 하고 또 그런 어떤 무작위 무선 표집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또 그 연구 대상의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라고 하는 걸 균질화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통제 장치들이 주어졌다면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외의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돈 많이 주고 작업 조건을 갖다가 개선해 준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은 측면들도 영향을 끼치더라. 그렇지 않은 것들도 영향을 끼치더라. 예요. 네. 자, 그래서 오선 연구는 경제적 물리적 여건만을 중요시하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여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가외의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인간의 동기. 그렇죠? 직무. 작업에 있어서 동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 생산성의 능력 기술은 물론 인간관계와 비공식적 조직이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런 거예요. 서로 뭐 이렇게 갖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너무 막 경쟁을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일을 많이 해. 성과급은 사실은 10밖에 안 주는데 자기네들이 일하는 것은 막 30, 40, 50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작당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표들끼리 가가지고 우리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일 좀 천천히 하자. 서로 모의하고 작당하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왕따시키고 배제시키고 그게 이제 비공식 조직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노동자들은 경영자의 독단과 자의적 결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공식 집단을 이용을 해요. 그런 현상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조직을 분업화된 전문 집단으로 만드는 것 역시 반드시 효과적인 작업 집단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분업화된 전문 집단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는 비공식 조직의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기계의 톱니바퀴와 같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회적 인간이다라는 사실이 부각이 되었다. 나쁜 의미로 보면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들이 드러난 거고요. 이걸 갖다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바꾸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거기에 동기부여를 하면, 훨씬 더 효율성 있는, 공장,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이제 요 뒤에 얘기가 나오는데요. 인간관계로는 교육행정이 민주화에 기여했다. 그리고 이제 진보주의 교육운동과 이제 결합을 하면서 개인 존중, 사기 진작, 교사와 학생의 상호 신뢰 등을 강조하고 민주적인 교육행정, 인간주의적 장악을 위한 방법적 원리로 이제 부각이 됐다. 그래서 쿠프만, 여치, 몰맨, 그리피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행정학에서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비판, 이제 문제점으로 이제 지적되는 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도 그런 내용이 좀 나왔었어요. 우리 교육심리학 할 때. 뭐냐면,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봤자 과학적 관리론이나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그 목적 하에 추진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론에서 이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발견한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을 갖다가 수단으로 삼아서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잘 구슬러서 경제성을 갖다가 취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찮게, 정말 우연찮게 잘못된 실험 연구, 사회과학적 연구 잘못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의외의 것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동기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연구의 목적 자체가 그런 것들이 아니었으니까. 자, 그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5절 이제 행동주의가 나오게 되죠. 이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측면들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유럽으로부터 아주 우수한 과학자들, 사회과학자, 자연과학자들, 또 기술자들, 여러 학자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한 어떤 연구 성과들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어떤 현실과 맞아떨어지면서 나온 게 이제 바로 이 행동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은 모두 관리자의 입장에서 조직 목적 달성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야 하는가를 연구한 이론들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행동주의는 과학적 관리론의 합리적 경제적 관점과 인간관계론의 사회 심리적 관점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인간의 행동과 조직의 관계를 정립하려는 이론이다. 바로 그런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이라고 하는 사회과학, 당시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최첨단 학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을 다루니까 인문학적? 아닙니다. 철저하게 실험에 기반한, 실험과 관찰에 기반한 과학적인 학문이에요. 심리학이. 그게 이제 접목이 된 거예요. 과학적 관리론에 있어서의 측면과 심리학에 있어서의 측면이 결합이 돼서 인간 행동, 인간의 태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석하는 과학적인 사회과학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주의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50년대 학제적이라고 되어 있죠. 학문과 학문끼리 이제 연관이 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맞붙습니다. 심리학과 정치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이런 것들이 다
따라 붙어가지고 다양한 학문의 결합을 통해 인간 내의 인간 행동을 연구하여 행정이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이론이 바로 이제 행동주의였어요. 그래서 이제 버나드가 이제 조직 연구를 하는데요. 조직을 사회적 협동체로 보고 조직의 요소로서 의사소통, 협동, 공동의 목적 등을 제시를 하고 조직 내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과 공식 조직과의 불가피한 상호작용을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는 조직의 효과성과 개인의 효율성의 이제 균형이 중요하고 조직의 목적과 구성원 개인의 목적이 조직을 위해 합치되고 평행을 이룰 때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학자 한 명이 이제 등장을 하죠. 바로 이제 사이먼입니다. 사이먼.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 의사 결정 모형에서도 이 사이먼이 나오는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의 구성원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경제적 인간형과 만족스러운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행정적 인간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그래서 이제 행정적 인간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조직이란 개인이 조직을 위하여 노동을 제공하고 조직은 개인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시하는 교환 체제다. 인간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인 동시에 의사결정에 의해 구성되는 객체이므로 조직 내에서 개인과 조직 간의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당시에 있어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았다. 그래서 행정적 인간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의사결정 모형에서 보면은 만족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이먼이 이제 활동하던 시기가 1950년대, 60년대 그 무렵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있어서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앞서서 이제 고전적 조작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누굽니까? 사이먼의 경우에 있어서 그때 이제 1950년대, 60년대에 있어서 이제 심리학 쪽, 특히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연구 성과들이 아직은 이제 좀 미진한 상태였죠. 미진한 상태였고. 그래서 조작적 조건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 연구 성과물에 있어서의 그런 축적된 것들도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였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먼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행동주의, 행태주의에서 실험을 통해서 이제 검증되었던 그 많은 것들의 어떤 혜택을 갖다가 보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정한 어떤 타협 수준에서 바로 이 행정적 인간형 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제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의 이제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행동은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가치와 사실을 갖다가 이제 구별을 하고, 가치를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이론의 검증을 강조하면서 계량적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을 여러 관련 요인에 기초해서 설명하고자 학적 연구를 진행하였고, 행정을 개인 상호 간, 개인과 집단 간의 역동적 과정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를 교육행정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됐는데 교육행정에 행동주의를 도입한 것을 신운동, 뉴 무브먼트라고 불렀고 신운동은 교육행정 연구에 있어서 이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과학적 방법의 도입과 연역적 연구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행정을 일반 행정과 다르게 보려는 편협한 관점을 지향하면서 교육기관이 사회체제로서 가장 발전된 조직이기 때문에 교육행정의 연구가 행동과학적 접근 방법에 의존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그래서
교육행정과 양성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육행정 전문화를 위한 교육과정의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에서는 학교의 교육 목적 설정을 구체적인 행동 목표로 진수하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제 행동주의 교육행정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6절 체제 이론입니다. 시스템 시오리 개념부터 보자면 체제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하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체이다. 특정한 행위의 규칙과 가치, 문화를 공유하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장면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체제 속성에 대해서 보자면 체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고 특정한 공간을 차지하여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성하고 진화하고 성장한다. 그래서 체제는 투입, 과정, 산출, 환경의 요인으로 구성되며 투입, 과정, 산출, 환류의 절차를 거친다. 체제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지닌 상위 체제와 하위 체제로 구성이 된다. 체제는 전체로서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때로는 변하기도 한다. 체제는 경계 밖의 체제나 환경과 자유로이 상호작용하는 개방체제와 그렇지 못한 폐쇄체제가 있다. 체제 이론이란 조직을 전체적으로 연구하고 조직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와 조직과 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체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 이론이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일단 체제 이론, 요 체제의 속성과 관련해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인풋이 투입.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요구예요. 어디에 요구겠어요? 사회에 요구겠죠. 아니면 이제 지지도 포함됩니다. 어떤 걸 지지해서 뭔가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풋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프로세스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아웃풋, 산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렇게 쭉 해서 피드백으로 이어지고요. 그런데 요게 이제 전체 하나로 해서 요게 시스템이 되겠죠. 체제가 되고. 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environment, 환경하고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 적용이 됩니다. 이걸 사람으로 봐도 돼요. 사람이 학습을 하게 되는 과정, 지식을 얻게 되는 과정. 그래서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스템하고 굉장히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바로 뭐예요? 외부로부터 경험을 받아들이게 되고 인터액션을 통해서는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인풋되면 여기서 이제 구성이 되고 아웃풋, 지식, 이게 이제 학습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학습이라고 하는 게 상권을 이뤄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좀 더 이제 발전된 형태를 가지기 위해서 이게 선행 지식이 돼서 다시 이게 이제 경험과 합쳐져 가지고 또 구성이 되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프로세스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가고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체제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제 큰 사회 체제로 본다라고 한다면 요 안에 가령 이 프로세스 안에 아니면 인풋이든지 아웃풋이든지 여기에 따라붙는 얘를 갖다가 서브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서브
서브. 아니면 별도의, 이것과의 별도의 하위 체제라고 하는 것이 서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요걸 갖다가 가령 교육 체제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거라고 한다면 요 안에 이제 뭐 교육 과정이 됐든 교수 체제가 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위 체제, 하위 체제. 그리고 이 시스템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느냐? 펑크션이 있는 거예요. 펑크션. 이 펑크션은 뭐하고 연결되겠어요? 요인, 컴포넌트. 구성 요인들이 이런 펑크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시스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구성주의하고도 통하고 기능주의 이론하고도 통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펑크션. 각 시스템, 체제들은 펑크션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능이 있어요. 그거는 뭘 위해서 그래요? 이 시스템의 균형, 안정, 발전, 기능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게 강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기능주의하고 그래서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교육학 전체 내용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러한 시스템적인 사고방식, 시스템 이론의 틀이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그대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실은 전체적인 큰 틀로서 이해하면서 각각의 요것과 이제 부합되는 이론들을 갖다가 끼워 맞추면 굉장히 유리하다고. 예전에도 계속해서 이걸 갖다가 강조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체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체제 이론의 특징.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고요. 체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 어떤 사태나 현상의 복잡성을 전제로 해서 그들을 인식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복잡하죠? 근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모형에서 체제 모형의 요소, 투입이 있고요. 산출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이 이루어지고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 이론의 유용성과 한계 이렇게 돼 있죠. 유용성을 한번 볼게요.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모색할 수 있고, 보다 합리적으로 적합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포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그래서 딱 보면 이해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저기 본 바와 같이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하고 꽤 맞출 수 있어요. 한계. 체제 이론은 기계론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적 차원이 무시될 위험성이 있다. 그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죠. 이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고인 반면 사고의 융통성과 탄력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측면도 있고. 체제 유지와 통합에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기능주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능주의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잖아요. 변화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유지되는 것. 중간 집권적 경향으로 인해서 체제 구성원이나 요소의 자율성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펑크션이 있는 거예요. 컴포넌트가 있고 그냥 엘리먼트가 있고 거기에 따른 그냥 펑크션만 잘 해주면 이 시스템이 굴러갈 거다. 그렇게 이제 전제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사회체제 이론, 사회과정 이론을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우프만의 체제 접근 모형입니다.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체제를 역동적인 구조로 파악한다. 그렇죠?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들로부터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 평가하려고 한다. 그래서 단계예요. 문제 확인. 욕구를 근거로 두고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그다음에 대안을 이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해결 전략을 갖다가 선정을 한 다음에 해결 전략을 시행하고 성취 효과를 결정해요. 문제 해결 과정의 성과가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정을 하고 피드백,
앞의 단계에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 체제 접근의 단계가 일단 끝나지만 실행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필요한 수정을 한다. 그래서 문제 확인을 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인풋에 해당돼요. 대안 결정하고 해결 전략을 설정을 해서 해결 전략을 시행을 하고 하는 과정은 이제 프로세스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성취 효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해요. 그게 전형적인 체제 이론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게체스하고 이제 구바가 사회체제의 과정 모형을 갖다가 얘기를 했어요. 사회체제를 뭐라고 했냐면 개인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단위이다. 인간의 행동은 사회적 조건들, 규범적 차원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 개인적 차원 간의 사고작용의 결과 나타난다. 규범적 차원은 조직 내의 역할과 역할 기대에 있고 개인적 차원은 개인의 인성과 욕구의 간접점이다. 이건 이제 딱 저거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내가 조직인이에요. 회사의 구성원이에요. 나는 무엇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까? 회사에서 정해주고 있는 나의 자리, 내가 과장이면 과장, 그렇죠? 그 위상, 거기에 따른 거기에 맞는 어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나는 적용을 해서 나는 행동을 해야 돼요. 하지만 나는 어떤 또 특성이 있어요. 나 개인적인 욕구가 있다고요. 내가 해보고 싶은, 내가 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에요. 바로 이제 그 둘이 앞 부딪히면서 뭐가 나타나느냐, 나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구바가 얘기하는 사회체제의 과정 모형인 겁니다. 굉장히 인투이션이 있는 모형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규범적 차원하고 개인적 차원이 계속해서 맞 부딪히면서 나의 행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이 이제 두 가지 차원. 규범적 차원, 조직적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조직인이니까. 사회기관이나 제도로 구성되는 사회체제의 차원으로 체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지위와 역할, 그 역할에 따른 기대 등을 규정한 제도. 또 한 가지는, 규범적 차원은 그래서 제도, 역할 기대에 이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있겠죠? 그 제도 안에 이제 내가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나한테 맡겨진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역할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규범적 차원에서 개인은 감정과 욕구를 가진 구체적인 개인이 아니라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적 차원이죠. 심리적 차원이에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데 개인, 인성, 욕구 성향 세 가지가 있다. 개인, 제도와 대비되는 요소예요. 감정, 욕구,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인성과 욕구 성향에 의해 고유성이 표현된다. 그래요. 내가 가진 어떤 특성이 있는 겁니다. 인성, 외적 자극으로서의 가치체계와 환경에 대한 개인의 독특한 반응을 결정하는 내적 동기체제, 동기체제가 인성이고, 욕구 성향, 환경에 대한 개인의 행동적 반응을 지배하는 힘인데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개인의 경향이고,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성향이에요. 욕구. 그래서 개인은 개인의 독특한 인성체계로 인해서 각기 다른 행동을 보이게 돼요. 똑같은 과장이라고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역할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해요. 단순히 조직이 부여한 역할의 역할 기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그렇죠? 대개의 경우에는 조직이 요구하는 규범 차원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지만 때때로는 개인적 차원이 이제 작용을 해서 인간 행동을 갖다 좌우하게 돼요.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역할과 인성의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죠. 사회체제 내에서 인간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인성과 역할의 상호작용입니다. behavior는 퍼스널리티와 롤의 펑션이에요. 함수관계. 어떤 집단에서는 개인의 인성이 제도적으로 규정된 역할보다 인간의 행동에 더 큰 영향을 주며 다른 집단에서는 그 반대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 군대 조직은 역할이 인성보다 큰 영향을 끼치고 상명하복에 따라 예술가 조직은 인성이 역할보다 큰 영향을 끼치고 학교는 양극단의 중간쯤 위치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굉장히 인투이션이 있는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게첼스하고 이제 텔렌이 수정 모형을 얘기했어요. 인간의 행위가 단순히 조직과 개인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 문화, 집단 심리 등 보다 복잡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게첼스와 구바 모형에다가 인류학적, 사회심리학적, 생물학적 차원을 추가해서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고자 한 겁니다. 그렇죠. 조직의 차원에서는 놓고 보면 조직이 요구하는 역할, 내 개인의 욕구의 상호작용이지만 기본적으로 그거를 과 연관되어 있는 그 외의 바깥에 또 다른 환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류학적인 차원, 사회체제를 구성하는 제도들이 보다 큰 차원의 사회의식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 인류학적인 차원을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차원, 유기체인 인간의 신체 구조와 내적 상태가 인성에 영향을 준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내가 피곤하면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개인의 성별, 나이, 물리적, 정서적 조건의 차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내적 상태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조직풍토 차원, 개인이 속한 집단의 성격. 그렇죠. 이것도 큽니다. 조직풍토가 개인의 역할과 인성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조직풍토가 특정한 인성을 가진 사람에게 적응을 어렵게 한다면 사람의 사회적 행위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사회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더 덧붙인 거죠. 좀 이 보강을 해서 앞서서의 새 체제, 과정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강화시킨 겁니다.